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67살이 됐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바느질처럼 이어진 가난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15살 때 전라도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봄비가 내리던 서울역,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큰 악기를 꿈꾸며 왔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었네요.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6남매 중 셋째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고모가 서울 구로동에서 의류 봉제 공장을 하는 아는 분을 소개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봉제 공장 견습공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서툴러 손바닥이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미싱 밟는 법도 몰라 밤마다 몰래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봉제 공장이 한창 호황이었던 시절이라 일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배워서 21살에는 숙련공이 되었고 공장 내에서도 인정받는 재봉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무려 27년을 일했습니다. 청춘을 그곳에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급여는 늘 형편없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때로는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지만 마지막 받은 월급이 9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적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 정도만 받아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해 돈을 떼어 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42살 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하던 가구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봉제 공장도 중국산 저가 의류에 밀려 문을 닫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실업자가 된 저와 사업에 실패한 남편, 그리고 대학생이던 아들과 고등학생이던 딸까지. 네 식구가 한순간에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오후에는 대형마트 판매원으로,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손이 갈라지고 다리가 부어서 신발도 못 신을 정도였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빚까지. 모든 게 제 어깨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5년 가까이 세계 일자리를 뛰어다니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남편도 건설 일용직으로 나가 도왔지만 술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큰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구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IT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지방은행에 취업했죠. 조금씩 숨통이 트이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제가 57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때부터 4년간의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전부 그만두고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재활치료비가 한 달에 평균 35만 원, 약값이 15만 원. 모아둔 저축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자식들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넉넉하지 않았고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죠. 60살이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4년간의 간병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100만 원 가까운 연금이 아닌 고작 45만 원이었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 42살 때부터였고 그마저도 15년만 납부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던 거였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노후는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습니다. 국민연금 4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75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월세 7만 원, 관리비 10만 원, 의료비 25만 원, 식비와 기타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매달 적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에서 박스를 버리다가 한 할머니가 그것을 주워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득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작은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툴렀습니다. 어디에 어떤 폐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게를 실어야 하는지도 몰라서 과도하게 끌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폐지 1kg당 50원에서 70원. 하루 종일 고생해서 모아도 10,000원 남짓이었죠. 그래도 그 돈이 절실했습니다.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자주 말했지만 저는 난 잘 지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딸아이도 가끔 용돈을 보내왔지만 그 돈은 모두 비상금으로 모아두었어요. 자식들이 저를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아무도 저를 알아볼 수 없는 시간에만 폐지를 주었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오면 배경 소리가 들릴까 봐 항상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받았고, 손에 박힌 가시나 상처는 장갑으로 가렸습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손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서로 침범하지 않았고 누군가 아프면 그 구역을 대신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숨기는 것 없이 제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친구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7년을 지내는 동안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자주 저리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녹내장까지 진행되어 밤에는 시야가 더욱 흐려졌고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폐지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정기검진도 미루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아프면 더 일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던 작년 아들이 갑자기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축의금은 내야 했고 혼주 의상도 필요했습니다. 축의금 1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 수집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폐지를 주었고 그 결과 체력은 바닥을 쳤지만 어떻게든 돈을 모았습니다. 혼주 의상은 중고 가게에서 구입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옷도 혼주 의상으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최선을 다해 단장했습니다.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할인받아 했고 화장은 옛날에 사둔 제품으로 직접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객들이 모여 있는 로비에서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폐지 아줌마, 여기서 뭐해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자주 폐지를 줍는 구역 근처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당혹감에 표정이 굳었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재빨리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자식 체면 구기지 않으려 평생 숨기려 했는데 하필 결혼식 날 모든 것이 탄로 났다는 사실이 너무 비통했습니다. 한참을 진정한 후 다시 나가려는데 아들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든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축하연이 끝난 후 아들 내외는 저를 그들의 신혼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아이도 급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고백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왜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눈물 섞인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왜 폐지를 주우셨어요? 딸아이도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는 진심을요. 아들과 딸은 즉시 경제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폐지는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평생 스스로 일해온 저에게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한 끝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만 폐지를 줍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폐지 수집은 주 3일, 그것도 오전 3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건강관리도 시작했어요. 주 1회 보건소를 방문해 당뇨관리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 54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자녀 지원 30만 원, 그리고 줄어든 폐지 수입 15만 원을 합쳐 모두 129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임대료 7만 원, 관리비 10만 원, 의료비 25만 원, 식비 45만 원, 기타 생활비 30만 원으로 총 117만 원이에요. 이제는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 1회 아들 가족과 식사 모임을 갖고 이제 1살이 된 손자를 돌보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근무 중인 딸과도 주 2회 영상통화를 하며 더 자주 소통하고 있어요. 이제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위해 작은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같은 상황의 노인들과 함께 실버 자조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월 27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3일 하루 3시간씩 복지관에서 급식 보조 일을 하는데 이것은 폐지 줍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현실을 담은 사진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내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또한 손자에게 물려줄 생활 지혜를 기록하는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한글교실에서 배운 글쓰기 실력으로 짧은 수필도 써보고 있어요.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연금도 좀 더 일찍 가입했다면 지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후회는 이제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가끔은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길에 예전처럼 숨어서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할 때면 부끄러움보다는 당당함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한 노동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거둔 폐지로 손자에게 작은 선물을 사줄 때면 그 어떤 호화로운 선물보다 값지게 느껴집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폐지 줍는 엄마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을 테고 자식들과의 진정한 소통도 없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가장 값진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노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아들 내외와 함께 서울 근교로 1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여행 이후 10년 만의 나들이였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래서 더 소중하구나.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자식들이 있고 새로 찾은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67살 이제 와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폐지를 줍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필요할 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소소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가 저마다의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군요. 한 할머니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이렇게 모여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승리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지만 그래도 내일이 기대됩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김순희로 살아갈 수 있어서요. 그리고 언젠가 제 손자가 자라서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물을 때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성공적인 삶은 아닐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사랑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요.